봄볕이 따사로웠던 2011년의 식목일, 부산 북부경찰서엔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누나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. 실종자는 50대 주부 박모 씨.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사흘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. 박 씨는 남편 강 씨의 네 번째 부인이었습니다. 경찰은 남편을 불러 조사했고 남편은 아내가 가출을 한 것 같으니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합니다. 아내가 실종됐는데도 여전히 차분한 남편. 어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. 하지만 유명한 통신범죄학 교수인 남편 강 씨를 범인으로 몰기엔 증거가 없었습니다.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실종 50일째, 부산의 한 하천에서 가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. 이 가방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? 오늘 사건 연구소에선 완전 범죄를 노린 살인범 강 교수를 짚어봅니다. 저도 오늘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도 기억이 좀 희미해서 당시 이런 보도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야 진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싶습니다. 일단 이 기자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던 건 2011년 4월 5일이었는데요. 남동생이 자신의 누나인 50대 주부 박 씨가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. 박 씨는 사흘 전인 2일 밤 10시쯤 남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갔다가 실종이 된 건데요.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마 가출이 아닐까 싶은데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부인이 거짓말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들통날까 봐 이렇게 좀 잠적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런데 실종 50일 만에 박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아까 낙동강에서 건졌다는 그 가방 안에 담겨 있던 게 바로 집을 나갔던 주부 박모 씨의 시신이었다. 네, 그렇습니다. 낙동강변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하던 학생들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. 이 가방 안에 더군다나 강물에 던져진 상황에서 50일 만에 발견됐으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, 시신이. 이 발견했을 때 모포에 덮여서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라고 하고요. 굉장히 부패도 심하고 참혹한 상황이었고 신원을 알 수 있는 지갑이나 휴대전화 같은 건 없었는데 다행히 지문을 채취할 수 있어서 신원은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러면 이 부부들 사이에 무슨 좀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? 지금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남편 이 강 교수 네 번째 부인입니다. 그러니까 네? 앞에 세 번 결혼을 갖다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교수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인간성이라든가 이것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디에 유명한 그런 교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 살해한 이 여성 저 아내하고는 한 9년 전부터 다니면서 계속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여성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돈을 갖다 노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혼 몇 달 만에 바로 별거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 3번 했다는 걸 얘기 안 했거든요. 아이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알게 됐으니까 그건 당연히 이혼하자라고 하죠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돈을 쓴 게 아니라 이 여성이 돈을 갖다가 한 4억 정도 썼기 때문에 그 4억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처음에는 이제 협의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강 교수가 2011년 1월에 이혼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하는 등 갈등이 있었는데요.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실종 전날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. 여성이. 그래서 자기 앞에서 또 교수가 울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다. 그랬는데 아무래도 세상을 좀 오래 살았던 어머니는 이상을 느낀 거죠. 뭐라고 그랬냐면 야, 딸아. 뭔가 특별히 잘해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.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런데 이 여성이 없어졌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실을 남편 같으면 펄펄 떼야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달 내로 돌아올 거다. 허허. 그 이유가 뭐냐? 바로 소송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들통날까 봐 가출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보통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. 그럼 당연히 다른 배우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
죽었거나 사라졌거나 이러면 아주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게 그 한편의 배우자거든요. 남편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리바이라고 얘기하죠. 현장 부재 증명이라 그래요. 범죄가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증명. 알리바이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남편이 그날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가셨다고 하고요. 아마 지인들이 증언을 다 해줬겠죠. 그리고 술을 먹고 자기 혼자 집에서도 술을 먹었는데 술을 샀던 술자리가 10시에서 12시 정도 되면 새벽에 술을 살 때 어떤 뭐 카드를 끊거나 했던 결제 기록이 3시 정도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ATM에서 현금 출납을 하는 그런 것 기록이 있어서 경찰은 뭔가 심정적으로 의심스러운데 물적 증명, 특히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. 예, 지금 채팅창에서 김소진 님이 이 해당 사건의 이 범인들을 직접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해주시고 계시네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남편 강 교수라는 사람 범죄 전문가였다고 해요.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뭐 해봐라 약간 뭐 이런 식이었다면서요. 한국 컴퓨터 범죄 연구 학회장이었고요. 또 경찰과 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 자문위원까지 보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봐요. 저기 아내랑 휴대전화로 통화하셨죠? 아니요. 그러니까 아니 문자 내역이 있어요. 왜 거짓말하세요? 문자하고 통화가 어떻게 같아? 내가 정보통신 전문가인데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지. 오히려 이렇게 다그치고요. 야. 아니 저 교수님 근데 이 아내분 실종했을 때 기지국 위치가 같았는데 같은 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? 헤헤 뭘 잘 모르네. 기지국 반경 1km면 같은 데 중첩돼서 나오고 야. 심지어 기지국 근접되면 훨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데로 나올 때가 있어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형사들이 오윤성 교수님 앞에서 막 뭐 이러면은 교수님 입장에서야 경찰들 제자가 지금 몇백 명인데 되게 교수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. 예?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떨고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뭐 한국 뭐 컴땡땡 범죄학회 회장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 뭐 경찰 자문위원 뭐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뭔가 허세를 부리려고 했지만 실제로 살인 사건을 많이 담당한 그런 형사들의 눈에는 얘 떨고 있네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눈빛을 통해서 확인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벌써 경찰이 가서 수사를 갖다가 하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뭔가의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저렇게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던 강 교수 시신이 발견되면서 박 변호사님, 네. 이제 확 전세가 역전이 되죠. 가장 뭐 강력한 게 물적 증거 같은 거예요. 이 시신이 케이스, 아웃도어 이 트렁크 같은데 이제 이 가방에 이 시신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가방을 이 교수가 구매한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. 특히 CCTV에 사는 모습도 있었고요. 이 사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강력한 증거로 이것을 경찰이 내밀었고 아마 어쩔 수 없이 아마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이래저래 변명하고 피해가고 있지만 이 강력한 물증 앞에 결국은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. 자, 강 교수가 또 컴퓨터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걸 다 포맷을 지워버렸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경찰이 그걸 겨우겨우 복구를 했어요. 양 변호사님. 네, 복구를 했고 복구했더니 자료에 시신 없는 살인을 검색해서 이 자료들을 모아놨던 겁니다. 이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게 말이 사건명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. 일단 시신이 발견이 안 되면 사건이 원래는 아닌 거예요. 사람을 죽였다는 게 살인인데 시신이었으면 사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래서 가장 완벽한 어떤 범죄를 꿈꿨던 걸로 보이고 또 공범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나서 시신을 은닉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주고받았던 내역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. 자, 이 기자. 그런데 내연녀가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이 내연녀가 사실상 범행을 실행하는데 또 적극적인 기여를 했잖아요. 네. 자, 그랬더니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이 나는 한 게 없고 다 얘가 한 거야. 또 이렇게 시쳇말로 이렇게 다 책임을 넘겼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강 씨는 나는 유기만 도왔다. 내연녀가 살해한 거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강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.
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. 이 강 씨가 주범으로 내몰았던 내연녀는 2004년에 만났던 대리운전 기사였는데요. 내연녀는 강 씨의 알리바이를 세우는 걸 돕고 시신 유기를 도왔지만 범행 계획과 실행은 강 씨가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그래서 이 두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? 자, 살인죄가 됐고요. 내연녀 같은 경우도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는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이 됐고요. 이 내연녀는 10년을 받았는데 이 대법원하고 2심 가면서 조금 깎입니다. 아하. 2심부터 22년, 또 내연녀는 5년을 받는데 아주 치밀했던 건 맞다. 그리고 내연녀도 이 최 씨도 범행을 도와준 것도 맞는데 또 이 범행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그렇지만 주요 동기가 재산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 그 이후로 전과는 없었다고 합니다. 막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좀 무겁다고 해서 2심 22년 5년 하면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. 자, 교수님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. 예, 지금 이제 이 강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가방을 갖다 방수가 잘 되는 거로 해가지고 휴대폰 뭐 다른 그 모든 그 물건들을 제거를 했는데 거기에 그대로 지문을 남겨뒀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지문을 남겨뒀으니까 금방 이제 신원이 확인됐죠. 예. 지금 뭐 본인이 뭐 어떤 이쪽에 뭐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피의자하고 이 수사관하고 딱 이렇게 앉으면 그 수사관의 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. 어허. 일단 누구라도 그 사람이 뭐 판사건 변호사건 경찰이건 교수건 또는 실제로 수사관이었던 사람이었건 예. 일단 그 범죄자 영역에 들어가면 그 메커니즘대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아하.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고요.